칠순 여행. 처음부터 삐걱거린 여정이 결국엔 최악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부도 여행 내내 며느리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런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다니다 보면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들 기분이 상했다고 멀리 온 여행지에서 부모만 두고 가버린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말이죠. 아무리 비행기 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도 최악의 경우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국제 미아가 된 건 아니었지만 아들 며느리의 그 심보가 너무 고약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의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 며느리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말년에는 좋은 사람만 보고 좋은 일만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말이죠. 박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미국으로 발령이 난 사위를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간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살기가 무척 좋다며 계속 미국에서 지낼 생각인 듯 했습니다. 박씨 부부도 3년 전에 딸의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신세계였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는 듯해서 박씨의 마음도 무척 좋았죠. 그리고 아들은 결혼 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쁘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생각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아닌 듯했습니다. 아들은 가정이 생기니 좀 더 바빠졌습니다. 직장 생활에 쫓기며 사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박씨 부부를 찾는 횟수는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췄지만 해가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죠. 그리고 모처럼 방문을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사소한 부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힘들지? 잠깐 앉아서 좀 쉬어. 알았어. 명절이라곤 해도 하는 음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밥상보다 조금 더 푸짐하게 차리는 것뿐이었고 그마저도 박씨의 아내가 대부분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론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기에 아내는 며느리를 시킬 생각도 별로 없는 듯 했죠. 해둔 음식을 데우고 나물 몇 가지를 무치는데 며느리가 서툰 손길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곧장 손을 털고 일어나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며느리. 박씨도 아내도 별다른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음식을 미리 해두었다고는 하지만 내 식구가 푸짐하게 먹으려면 그래도 마무리하는데 손이 꽤나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겠다던 며느리는 박씨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식탁이 세팅된 후에야 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식사가 끝난 후에도 같이 치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박씨 가족은 보통 설거지는 얻어먹은 사람이 하자는 주의였는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님처럼 다시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옛 문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옛날이 좋다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지나치게 차가운 듯 보였죠. 아버지,
저희 추석에는 여행을 좀 갈까 해요. 여행을 가자고? 아, 아니요. 가자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요. 명절이라고 모이지 않고 휴가 때처럼 여행 다니잖아요. 그런 건 박 씨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가족 얘기가 될 줄은 몰랐죠. 딸도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추석마다 박 씨 부부는 단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들 내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 명절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바쁘게 일하는 아들 며느리, 명절에라도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근데 이듬 해말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오빠는 사돈어른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것 같던데요. 제주도?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단순히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추석에 박 씨 부부에게 함께 여행 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씨 부부도 아들과는 왕래가 잦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종종 육아를 부탁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또 자주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손주가 아주 어릴 때였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박 씨의 칠순의 아들 내외가 여행을 제안한 것이 말이죠. 아버지,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잔치 같은 거 하고 싶으세요? 그 물음에 칠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생각만 해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초대한들 다들 바빠서 올지도 몰랐습니다. 팔순도 아니고 칠순인데 잔치까지 하는 건 왠지 유난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연회장 빌려서 하는 그런 잔치 안 해요.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런 건 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엔 가족끼리 여행 가서 추억 쌓는 게 대세예요. 잔치 대신에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 네. 잔치하는 비용이면 여행 갈 수 있죠. 그런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한번 추진해 볼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칠순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니까 딸도 반색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미국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좋게 남아 언제 한 번 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기회가 금방 또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비용은 오빠랑 제가 반씩 내면 되니까요. 기왕 여행하는 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위가 하는 일이 바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는데 박 씨도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요? 무슨 미국을 가요? 저희가 일정 다 짜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는데? 미국으로 가야 네 동생도 같이 보지. 걔는 지가 못 온다고 그 먼 데까지 아버지를 불러요? 괜히 고생만 하죠. 비행기만 12시간은 타야 되는데 체력이 되시겠어요? 저희 일본 가기로 했어요. 박 씨는 솔직히 일본은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나라라고 여행까지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늙은이 취급을 받을 테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가깝고 온천 여행도 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요.
네 동생이랑 상의해봐. 박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아들은 일본에 가자고 하니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칠순 여행의 경비는 자식들이 낸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빠, 오빠가 그냥 일본에 가겠대요. 저는 이번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엔 일본으로 가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도 보고 싶었지만 둘이 그렇게 얘기를 끝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엄마랑 같이 보러 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행지는 일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 내외나 손주와 좋은 추억 쌓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랑 여행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그러게?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20대 때는 종종 갔던 것 같은데 근 10년은 같이 어딜 가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들은 구석으로 가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방지축 손자는 박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하는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돈을 더 내라고요. 네. 특가 할인된 좌석이라 수화물은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해요. 3박 4일 있을 짐을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들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이거 들고 타면 안 돼요? 네, 가방이 너무 커서요. 박 씨가 아들을 돌아보았는데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가는데 짐을 그렇게 챙겨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의 짐과 함께 한 가방에 담았는데 캐리어가 좀 크다 뿐이지 아들의 말처럼 과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안절부절하자 아들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결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덜대는 통에 민망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뚱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표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박씨 부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았자 몇만 원 더 결제한 것뿐이었는데 그 돈을 지금이라도 박씨가 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사진 좀 한 장 찍어줘라.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들은 또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며느리 쪽을 돌아보았는데 또 뭘 찾는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에게는 부탁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쪽을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를 탈 때까지도 누구 하나 나이 든 부모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바쁘게 아들 내외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호텔방은 2개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방에서 재워주세요. 현수가 그러려고 할까? 저희는 밤에 맥주 한 잔씩 하려고 하거든요. 알았다. 박 씨도 그 부분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이니만큼 같은 방 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손이 많이 가고 기가 빠지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아들 내외와 함께 짐만 풀고는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인파가 박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손 잘 잡어. 박 씨 부부는 양쪽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통에 결국 손자를 안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안고 다닐 만한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러다가는 손자가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 멀리 뒤통수만 겨우 보였습니다. 해외여행에 신이 났는지 둘이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구경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렇게 15분쯤 걸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웬 옷가게로 쏙 들어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출출했는데 젊은이들은 허기도 모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브랜드라며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젊은 느낌의 옷가게라 박 씨 부부가 살만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입구 근처에 서서 멀뚱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박 씨에겐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칭얼대는 손자까지 챙기려니까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가한 온천 여행을 떠올렸던 박 씨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여행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온천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렸고 다시 인파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박 씨 정도의 나이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휴양지로 여행을 갈 테니 말이죠. 우리 이제 밥 좀 먹자. 현수도 배고프다고 그러고 우리도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아, 아까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밥 먹은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결국 2시간 동안 쇼핑에 끌려다니다가 겨우 도착한 식당. 메뉴는 일본 라면이었습니다. 원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행까지 와서 불평을 할 수는 없기에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 않고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도 절반 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다 안 드세요? 네 아버지라면 잘 안 드시잖냐? 아내가 박 씨 대신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여행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맛없다 이런 거 왜 먹냐? 짜다 너무 달다 돈 아깝다 뭐 그런 말들이요. 박 씨는 그중 무엇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 며느리는 꼭 박 씨를 밥투정을 하는 노인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맛만 좋다며 내일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과연 칠순 여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쇼핑하며 산 것 중에 박 씨 부부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에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각자 하기로 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럴 시간조차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 부부의 여행에 아이를 봐주기 위해 박 씨 부부가 격가지로 따라온 기분이었죠. 박 씨도 아내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런 기색이 눈에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들다니?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재미있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다니다 자신들도 지쳤는지 조금 일찍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따로 행동했습니다. 손주를 박 씨 부부의 방에 넣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하도 엄마한테 가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박 씨가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방이 아들네 방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꼭 목욕탕이라도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그게. 스파에 다녀왔어요. 스파? 그러자 둘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꼭 신혼여행에 온 것 같은 아들네 부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만 빼놓고 말이죠. 같이 받자고 했으면 박 씨는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좀 데리고 가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들 내외는 부모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오래 걸어 다니느라 힘드시죠?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오늘 오전 일정도 백화점에 가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면 현수랑 같이 호텔에서 쉬고 계시라고요. 뭐? 호텔에 있으라고? 같이 쇼핑하기는 싫으시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호텔 방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현수 데리고 근처 좀 다니시던가요? 이곳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젊은 애들처럼 얼른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갔다가 언제 올 건데? 글쎄요. 다시 여기 오면 오후 2,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도 점심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박 씨 부부는 아들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에 오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리 줘봐.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사진 찍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할 법도 한데 박 씨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추억을 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여행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의 목적이 칠순이 아니라는 걸 아내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박 씨와 아내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무슨 운동화를 사러 간다고 하자 박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온천은 언제 가는 거야? 온천이요. 그래? 온천 여행도 하고 즐거울 거라며? 아, 이 근처에 마땅한 온천이 없는데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여기로 왔어? 지금까지 보니까 죄다 쇼핑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아버지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세요. 내가 일본에서 뭘 사고 싶겠어? 술 같은 거라도 사가시면 되잖아요. 술 하나 사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아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를 여행 와서 투정이나 부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박 씨 부부에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치고는 아이도 맡기고 마사지도 받고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이번 여행에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다니며 상점마다 들러 아들 며느리 쇼핑하는 걸 구경한 기억밖에는 없었죠. 식당에 가서도 신기한 일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몇 끼마다 맥주 마시고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자를 챙기는 건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과연 이번 여행이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애써 눌렀는데 내내 불평을 했다니. 일본에 왔는데 라면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고요. 뭐 좀 사려고 하면 밥 먹자 그러시고. 다리 아프다 그러시고. 그리고 현수도 같이 재우기로 했으면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방으로 자꾸만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박 씨 부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라면을 안 좋아해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먹었고 손주가 칭얼대서 밥 먹자고 했던 것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70 먹은 노인네가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다 가자고 한마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어린 손자를 억지로 박 씨 부부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물론 박 씨가 서운한 것처럼 아들 내외도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섭섭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도 좋지 않았고 결국 따로 여행하자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러자고 했을 텐데 영어도 일본어도 못하는 두 노인이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하는 말은 먼 땅에다가 부모를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게 들렸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여행에 왜 데리고 온 거야? 차라리 미국으로 갔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박 씨 부부가 머무는 동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박 씨는 두 번 다시 아들네와 여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박 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니자고요. 기가 막혀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 부부는 허탈한 표정으로 호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아들은 박 씨 부부만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도 밥은 먹어야 해서 호텔 앞에서 대충 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효도 관광으로 패키지 여행을 둘만 보내줬으면 나았겠다 싶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 칠순이라고 자식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바라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들 며느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항도 따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아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간밤에 마음의 정리가 된 참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으니 공항까지만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물을 자신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물어물어 기차를 타고 공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자식 없는 셈 칩시다. 집에 돌아온 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한지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팔았습니다. 아빠, 갑자기 돈을 왜 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한 돈의 일부를 미국에 있는 딸에게 붙였습니다. 박 씨 나름의 복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는 유산을 미리 준 셈치기 위해 준 것이었고 아들에게 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귀촌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네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싫었고 이제는 자식과는 떨어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딸도 멀리 있으니 이제는 온전히 박 씨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울리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마 여동생과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뭐가? 민영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요. 너희를 왜 줘? 내 딸 타지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준 건데. 그게 무슨...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여행 일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세요? 나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않겠냐? 민영이 걔가 아버지 칠순에 뭘 챙겼는데요? 아들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물도 보내왔고 용돈도 붙였습니다. 여행 경비로 쓰라며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나았습니다. 이토록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자식은 더 이상 박 씨도 자식 취급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을 도와주는 것도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 일에선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말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인 듯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아내와 함께 갈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비행기 값이 10만 원도 안 한다던데 그것 때문에 아들과 그렇게 다퉜나 생각하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여행 내 돈 주고 가서 행복한 추억만 만들고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말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연을 끊기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박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자식에게 질질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네가 한 행동들 후회하지 말아라. 부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아들 목소리 들을 일도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신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하나였지만 이제는 신 씨에겐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 내외는 신 씨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때인 듯 했습니다. 물론 신 씨가 그렇게 키운 탓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비위 맞추며 말년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히 살라고 내 집도 내줬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 며느리에게 아들 밥 좀 챙겨주라고 한마디 했다가 전화까지 차단당했던 신 씨.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몇 년 뒤에 연락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둘이 하는 짓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부모의 단물만 빨아먹고 자식 도리는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는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이런 게 여태 키운 자식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 못된 신보를 고쳐줄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해줬던 것을 잃으면 그동안 누리던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죠. 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기가 약해 늘 신 씨 부부의 걱정을 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가 센 여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말씨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보였던 그 당돌함. 그리고 무언의 선긋기. 역시 요즘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다 싶었죠. 그러면 동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해? 엄마 아빠 집에서요? 그래. 그쪽에서도 한 푼도 못 보태는데 우리가 집 한 채 턱하니 사줄 형편까지는 안 되니까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 돈 모아. 아, 돈 모아서 나오라고요? 그러면 나와야지. 아들은 신 씨의 말에 어쩐지 실망한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신 씨 부부의 아파트가 2달 뒤에 만기인데 퇴거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연락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방 쪽에서 반씩하자고 하면 그 정도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사달라고 한다면 조금 말이 달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양가의 지원 없이 살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금을 받지 않고 신 씨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전세금 안 받으실 거면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로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신 씨 부부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부동산 여기저기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나름의 노후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들에게 덜컥 줘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은퇴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벌이는 점점 줄어들 테니 말이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다 줘버릴 순 없지.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사는 거 명의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죽거든 가져가. 그리고 너희 돈 모으면 나가야지. 나가라고요? 그래. 대신에 돈 모아서 나갈 때 집 사게 되면 그때 엄마 아빠가 좀 보태줄게.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실망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집값 들이지 않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3개월쯤 지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려고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둬? 신 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죠. 휴직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라면 나중에는 다시 복직할 수 없을 테니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좀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밖에는 신 씨가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아이를 안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져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말이죠. 어머님, 살아보니까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네. 산책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도 길 안 건너고 갈 수 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쪽에 놀이터가 있어서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거기가 신혼부부한테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세를 내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이 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교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며느리. 무슨 뜻인지 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돈 벌어서 그 아파트 사면 좋겠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고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 씨는 거절의 뜻을 밝혔고 말이죠. 그러자 처음엔 싹싹하게 자라던 며느리는 집을 절대 받을 수 없겠구나 싶으니 어쩐지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동안이니? 아빠가 명절에는 음식 안 하고 사 먹자고 그러시네. 아, 엄마. 이번 설에 말인데요. 아들이 조금 망설이며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뭐? 못 온다고? 명절에 아들이 집에 안 온 적은 없었기에 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아들이 안 온다면 이번 명절은 신 씨 부부 단둘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적은 아들이 총각일 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 연수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러니. 그런데 며느리 몸이 안 좋다는데 와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집에 와서 해주는 밥 먹으며 쉬어라 할 텐데 며느리는 그랬다가는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담담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닥달하지도 않았고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신 씨도 며느리였으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신 씨의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뜸해졌지만 아들은 오히려 평소에 더 자주 신 씨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 씨가 며느리에게 별로 서운해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왔니? 밥 먹고 가게? 네.
아들이 퇴근길에 신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신혼 초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야 자주 그랬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연수도 저녁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다릴 텐데 여기서 먹고 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도 신혼인데 서운해하지. 연수도 먹고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연수 다이어트해서 닭가슴살 샐러드 뭐 그런 거 밖에 안 먹거든요. 뭐? 삼시세끼? 가끔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돌려 먹고 그래요. 그러면 너도 그거 먹는 거야? 회사 다니려면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뭐 대충 챙겨 먹죠. 아들은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싱크대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자주 밥을 얻어먹는 게 미안했던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난번에 식기세척기 샀잖아. 두 식구가 사는데 뭐가 필요하나 싶어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너도 나도 식기세척기를 산다길래 신씨도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편하긴 무척 편했죠. 저도 할 줄 알아요. 식기세척기? 네. 많이 해봤죠. 의외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척척 잘도 해냈습니다. 그러고도 아들은 가끔씩 집에 왔습니다. 아들을 자주 보는 건 좋긴 했지만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신혼에는 아내가 있는 집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외모도 점점 변하는 것 같았죠. 너 요즘 살 빠진 거 아니니? 아, 조금 빠졌어요. 조금이 아닌데? 신 씨의 말처럼 아들의 볼이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아들도 같이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밥을 먹는 걸 보면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밑은 거뭇해서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새 회사 일이 바빠? 회사요? 아니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굴이 왜 그래? 아, 좀 피곤해서요. 회사도 안 바쁘다면서 왜 피곤해? 집에서도 일이 많아서. 무슨 일?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조금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회사 다니는 아들과 집안일을 반씩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되물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전부 혼자 하는 건 버거우니까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퇴근한 뒤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냥 할만해요. 신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이 할만하다는데 다 큰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아들을 야단칠 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정한 걸 말이죠. 아들이 미련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게 좋다면 부모가 뭐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너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쓰러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핑 돌아서 잠깐 기억을 잃었어요. 그게 쓰러진 거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수액 맞고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 그런데 쓰러진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한 영양실조 증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정을 들으니 아침은 늘 거르고 신 씨의 집에 오지 않는 날에는 저녁에는 며느리와 함께 샐러드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며느리. 불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는 닭가슴살을 굽는 용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밥을 안 챙겨주면 네가 알아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미련한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민망한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뭘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요. 요즘에 파는 것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배달이라도 시켜 먹지. 혼자 버는데 매일 배달시켜 먹을 수는 없죠. 그 말에 복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들도 너무 바보 같지만 며느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도 났다는데 이 모든 게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되는 걸 보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긴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며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는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애도 없는 전업주부라면 적어도 집안일은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밥하는 문제도 말이죠. 맞벌이였으면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맞았지만 집안일도 절반씩 하고 밥도 안 해준다면 도대체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아들과 통화할 때면 라면을 먹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그러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일 집에 있는 며느리라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밥 정도는 챙겨줬으면 했습니다. 다른 건 잔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딱 하나 바란다면 그것뿐이었죠. 그래도 신 씨는 참고 또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동안이 너 저녁 먹었어? 아, 먹었어요. 라면? 네. 연수는?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늦게 온대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반찬 가게에서 좀 사다 먹던가. 알겠어요.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못하겠으면 연수한테 좀 해달라고 해. 그냥 밥은 각자 알아서 먹기로 했어요. 아들의 대답에 신심한 열불이 나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됐을 때였습니다. 자기야, 나 주스 좀 떠줘. 냉장고에 있는 것 같던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신 씨의 아들을 제대로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는 아들도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신 씨 눈에는 아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 와도 뭐 하나 제 손으로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음식을 시키지 않았으면 설거지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아들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못된 시모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신 씨의 아들만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호통은 치지 못하고 신 씨가 며느리에게 은근스레 물었습니다. 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정색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마지막 말에는 신 씨는 충격에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와이프니까 밥을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만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고 말이죠. 그날 명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은 쎄한 분위기에 신 씨와 며느리의 눈치를 양쪽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죄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모자란 아들을 낳은 내 탓이다 싶었죠. 그 뒤로 아들에게 그냥 반찬들은 사서 햇반에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든 말든 자기 밥 자기가 못 챙겨 먹은 책임이니 말이죠. 내가 너무 다 큰 자식에게 참견한 듯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괘씸해도 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었으니 지지든 볶든 지들 맘껏 하라고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제대로 가질 않았습니다. 한두 번 울리고 끊기는 전화에 신 씨가 여러 번 걸어보았지만 반응은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차단을 했는데? 신 씨는 허탈하게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전화를 안 해서 몰랐는데 대화를 나눴던 것은 명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며느리가 신 씨의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신 씨는 그보다도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연락을 끊나 싶었습니다. 신 씨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냅두자. 연수 말대로 지들이 사는 방식이 있겠지. 하지만 시부모 연락처를 차단한 것은 사는 방식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시를 하나 싶었습니다. 동환아, 연수가 엄마 번호 차단했니?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그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단 풀라고 할게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부모를 대하나 싶자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루하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땐 며느리와 대화를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쯤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남겨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차단한 게 아니라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종잇장처럼 얇은 관계였구나 싶었습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니까 마음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신씨도 있고 살자 싶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은 이제 그만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만 목매자 싶었습니다. 아들도 그때쯤 연락이 뜸해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아내와의 관계를 택한 것 같았습니다.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종종 전화를 신 씨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신 씨는 아들에게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았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밥 먹었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걸 보면 굶어 죽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며느리와는 전혀 왕래 없이 인연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는 아들만 왔고 나중에는 아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둘은 알콩달콩 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했을 때 신씨 부부가 아들을 통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는 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중간에서 아들도 갈팡질팡하더니 손주 보러 오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씨 부부는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손주 얼굴도 못 볼 운명인가 보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지 마. 남편도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씨는 속상해서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못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씨 부부는 정말 자식에 관한 일은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지들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그만 기웃거리자 싶었습니다. 먼저 연을 끄는 건 자식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갖지 말자 생각했죠.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니 아들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내 품에 있어야 자식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걸 초탈한 것 같았죠. 우리 인생 삽시다. 자식이 별거 있나? 그래서 며느리의 출산을 기점으로 아들 며느리와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씨 부부는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아들이었죠. 이름 대신에 숫자만 뜬 이유는 신씨가 연락처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무슨 시간? 아들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씨의 집으로 오겠다는 걸 신씨가 거절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한참 뒤에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건이라는 게 참 황당했죠. 연수가 다시 일을 하고 싶대요. 그게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애만 봐서 그런지 너무 우울하대요. 쌍둥이 육아에 지친 며느리가 차라리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무나 간단한 대답에 아들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설마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 그러자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동안이 네가 회사 쉬고 키우면 되겠네.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경제적으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연수가 다시 취직해도 벌이가 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사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좀 빠듯해요. 애들이 커가니까 집이 점점 좁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일들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 집 전세를 주고 그 돈을 보태서 저희가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요. 뭐? 그러면 저희도 엄마 아빠 자주 뵐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손주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누굴 바보로 아나 싶었습니다. 신씨 부부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쌍둥이 손주 육아도 해줘야 하고 내 집 전세금 받은 걸 아들네 집 사는데 보태야 한다는데 말이죠. 그걸 좋은 생각인 듯 말하고 있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고 있지? 엄마 아빠도 애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손주가 보고 싶고 말고 할까요? 차라리 애 낳고 다시 왕래를 했다면 못 이기는 척 손주도 봐주고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필요할 때가 되니 슬금슬금 연락하는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엄마, 지금까지 살던 대로 각자 살자. 나도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쩐지 호흡이 거세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염장을 지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씨는 애써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열을 낼 필요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시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할게요. 당연히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뭘 잘해보나 싶었습니다. 헤어진 연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 뒤로 전화도 2번 왔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습니다. 꼭 처음 인사하러 온 새댁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신씨는 그곳으로 눈길은 갔지만 내 손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실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신씨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에도 대가가 있는 거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더 괘씸했습니다. 아마 애 때문에 힘들지 않았거나 신씨 부부에게 집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은 못난이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운 죄를 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짜로 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고, 집 살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 말 잘 꺼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생각해보니까 얼른 세를 놔야겠어. 괜히 재산만 썩히고 있었던 걸 잊고 있었어. 어머님, 어차피 이사 가려고 했다며. 잘 됐네. 빠른 시일 내에 집은 비워줘라. 엄마, 살던 대로 각자 알아서 살자. 너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신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손주도 2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들도 사과하며 전화를 해오길래 아들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만약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온다면 다음 단계는 번호를 바꾸는 것이겠죠. 결국 신씨는 아들을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월세를 줘서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끊어낸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씨 부부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밥 한 끼로 시작됐던 문제였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는 자식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결국엔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성일이 아버지다. 성일 씨 지금 없어요. 알지? 병원에 있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먼저 왔다. 아, 아직 준우도 유치원에서 안 왔어요. 아, 그러냐? 금방 오잖아. 문 좀 열어줘라. 죄송한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성일 씨 없는 시간에 손님 드리기가 좀 그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윤중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윤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러 갔다가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부모가 보고 싶을 거라고 착각한 윤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멀리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어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도착한 아들 집. 윤 씨는 결국 아들네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윤 씨를 반기는 것은 며느리의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고 쓸쓸히 돌아와야만 하는 그 심정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놓을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잘난 아들 뒀다며 윤 씨를 부러워만 했습니다. 아들이 잘난 건 윤 씨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마저도 윤 씨를 쓸쓸하게 했습니다. 자식 공부시켜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그래서 배운 거 없는 부모라고 무시하나 싶기도 했다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자식이란 품에서 떠나가면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목숨같이 키웠어도 말이죠. 윤 씨가 사는 곳은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윤 씨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자락 아래 집 몇 채가 모여있는 동네로 해가 지면 고양이 발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죠.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많지도 않은 인구였지만 그마저도 절반은 자식이 있는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곳에서 윤 씨는 밭이 딸린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젊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윤 씨만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혼자 지낸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빨이 안 좋으면 서울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서울까지 가? 그래도 아들 있는데 가서 해야지. 식사를 하며 불편해하자 동네 친구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셋 정도는 낳자던 신혼초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 사정도 있었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둘째부터는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자식이 윤 씨 부부의 마음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소문난 모범생의 공부 잘하는 걸로는 따라올 학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주 아파서 아들 공부를 봐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잘했습니다. 악착 같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 네. 여기서 살 수는 없죠. 그땐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갈게요. 꼭.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늘 이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다던 아들. 그런 아들은 소원을 이뤘습니다. 아들 성일은 서울에 개원한 치과 의사였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에 붙었다고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무척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잘 되고 늘 똑같죠. 생일인데 퇴근하고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돈 좀 붙였다.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오시기로 해서 걱정 마세요. 밥도 잘 챙겨 먹으니까 아버지 건강 신경 쓰세요. 그래? 아들은 사돈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부모 대신 사돈이 아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20살에 서울에 올라가 20년 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양가 부모가 많이 보탬이 못되어 자수성가한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 무척 참했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겐 며느리의 직업이나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 마주칠 때 웃어주는 푸근한 며느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서울 젊은이라 그런가 그런 점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실은 그리 자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너무 멀어 그런지 명절마다 내려오지도 않았고 손주가 생긴 뒤로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섭섭함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옛날처럼 7시간, 8시간 걸려 고향에 내려오는 시대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명절에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데 먼 길 뭐하러 와? 준우 보고 싶으시죠? 아이고, 말이라고 해. 눈앞에 아른거리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메시지로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명절에 못 내려올 때면 종종 손주의 사진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나름의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었는데 이런 때가 아니면 바쁜 아들에게 손주 사진을 보내달란 소리를 하지 못했죠. 요즘은 다 그래. 간섭 안 하고 걱정 안 시키고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 그렇겠지. 아들과도 자주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쁜 걸 알기에 윤 씨가 먼저 전화를 건 횟수는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통화에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는 만나면 어색할 정도로 여전히 가까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런 윤 씨가 서울행을 결심한 것은 병원 때문이었습니다. 혈압 수치가 좋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습니다. 성일아, 아버지 이번에 서울 좀 올라가려고 해. 병원 예약이 돼서. 병원이요? 윤 씨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너 바쁜데 뭐하러? 아들이 치과 의사이기는 해도 인맥은 많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들 신경 쓰이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까지 가서 그냥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왕 가게 된 거 아들네 좀 보고 오자 싶었습니다. 많이 컸을 손주도 궁금했고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날 검사 끝나고 너희 집에 좀 들러도 되겠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너 바쁘면 괜찮고. 윤 씨가 가볍게 말하자 아들이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이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그래?
윤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딱 한 번 가보고 아들 집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자식 방해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 같았습니다. 윤 씨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감자와 고추, 직접 담근 된장과 장아찌도 조금씩 쌌고 손주줄 티셔츠도 시내의 큰 옷가게에서 골라 포장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짐이 든 보따리를 두드리며 윤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주 생각에 살짝 미소도 띄워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윤 씨는 시골의 조용한 아침 공기를 뒤로하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이슬의 바닥이 축축했지만 그것조차 그리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해 가는 길. 윤 씨의 마음도 버스와 함께 묘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논밭과 산들이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4시간이 걸려 도착한 버스는 윤 씨를 도심 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약했던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은 뒤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사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든 채로 손에 들린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이사한 집 주소였는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것을 윤 씨가 옮겨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제대로 찾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로 가주세요. 자식 집에 방문하시나 봐요. 택시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 예. 우리 아들놈 집입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아, 그래요? 고급 아파트잖아요. 윤 씨는 그런 것은 몰랐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잘 나가는 치과 의사이니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이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좋은 데 살아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윤 씨를 힐끔 보았습니다. 윤 씨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아들에 대해 궁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예요. 그러자 거울에 비친 눈이 조금 커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에 누가 의사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윤 씨는 창밖을 두리번거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를 눈에 담았습니다. 윤 씨의 동네와는 사뭇 다르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계였죠.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좀 헤맸습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물어 도착했는데 1층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웬 유리문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보통 이렇게 입구를 막아두나 싶었습니다. 부자 아파트라고 그러더니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았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한창 진료를 볼 시간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으니 가 있으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보따리를 든 팔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10분쯤 문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누군가가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윤 씨는 급한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좀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이상한 눈초리로 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민망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온 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 25를 누르는데 어쩐지 설레었습니다. 손주도 집에 있을 텐데 선물을 줄 생각에 들떴죠. 아들의 집 호수가 적힌 현관문 앞에 서서 윤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고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고장났나 싶어서 문에 난 작은 렌즈에 눈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초인종에 다른 버튼이 있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서야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나 싶었지만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나다. 성일이 아버지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성일 씨 지금 없어요. 알지? 병원에 있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먼저 왔다. 아직 준우도 유치원에서 안 왔어요. 아, 그러냐? 잠깐 실망을 하며 시계를 보았는데 그래도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라. 종일 돌아다녔더니 지쳤습니다. 앉아서 시원한 물 한 잔 좀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윤 씨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성일 씨 없는 시간에 손님 드리기가 좀 그래요. 손님, 아버지인데 뭐가 어떠냐? 내가 먼저 간다고 성일이가 말 안 하든. 말은 했는데요.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병원 검사가 좀 일찍 끝났어.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딱히 약속된 시간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언질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문을 사이에 두고 얼굴도 안 비추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상태가 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분 기다리면 되냐? 그러자 또다시 며느리는 대답이 없고 깊게 내쉬는 숨소리만 들려줬습니다. 여기까지 먼 길 왔다. 병원 갔다가 잠깐 들른 거고, 성일이 오면 밥만 한 끼 먹고 가기로 했어. 자고 갈 것도 아니고. 윤 씨는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초인종 위에 카메라에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고구마도 좀 가져왔고, 장아찌도 있다. 준우 선물도 있고. 인터폰 화면이 윤 씨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윤 씨는 열심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리 아버님이더라도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사실 성일 씨한테 아버님 온다는 말도 어제 저녁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기라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성일 씨 병원으로 가보세요. 근처에서 성일 씨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그러니까 집에는 오지 말라는 소리인 듯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이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문전박대 당할 정도로 원수를 진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큼 만난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시부가 불편하다며 아들에게 가라는 며느리. 너무나도 노골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설마 아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수업 자료 준비하느라. 그럼 조심히 가세요.
뚝 하고 인터폰 소리가 끊겼습니다. 윤 씨는 그대로 굳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대방에게 닿지 않을 만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보따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지만 묵직한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손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과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어쩐지 며느리가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리며 말이죠. 그제야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아이고, 못 만날 거 알았으면 차라리 택배라도 보낼 걸 그랬다. 윤 씨는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윤 씨는 다시 한번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며느리가 열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됐다. 다시는 안 오련다. 아들에게는 따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쁜 때라 연락도 안 될 것이고 뭐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아들을 찾아가 맛있는 걸 먹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윤 씨는 마을 정류장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따리는 떠날 때보다 더 무거워진 듯 했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퀴퀴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시골집 특유의 공기가 윤 씨를 반겼습니다. 서울 구경 잘했다. 윤 씨는 보따리를 풀어 손주 주려고 샀던 옷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택배를 보내주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서랍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앞으로는 볼 일도 많이 없을 텐데. 뒤늦게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아들도 괘씸한 기분이었습니다. 전날 간다고 얘기를 전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또 생각이 꼬리를 물려고 하자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일 굶었더니 이 와중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또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윤 씨가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내려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내려와? 오늘은 안 바쁘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통화는 짧았지만 그 속엔 여러 감정이 오갔습니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연락도 안 하고 내려와 버린 자신을 탓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라고 설득하려고 할지도 몰랐죠. 점심때가 지나서 아들은 윤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윤 씨가 조촐하게 차린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 씨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운전 안 해? 자고 가려고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아들을 윤 씨가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아들의 잔에도 술을 채웠습니다. 말없이 식사하다가 윤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인터넷에 네 사진이 올라와 있다더라. 아, 광고하느라 여기저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유명인사 됐다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쓰게 웃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진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알아요. 너는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살아도
난 늘 내 아들 보고 싶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는 게 어려웠으니 아들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일아, 그날 내가 너무 기대했었나 보다. 너나 준호 얼굴 한번 보려고 감도 말리고 선물도 사고. 윤 씨는 술 기운에 눈가를 훔쳤습니다. 괜히 갔던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죄송해요. 빨리 성공해서 아버지 이 시골에서 떠나게 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잘 살고 있었네요. 아버지 잊고 살아서 죄송해요. 나는 여기 떠나서 살 마음 없어. 너만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된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쩐지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생각해서 먼 길 왔다 갔다는 것에 윤 씨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이고 자식은 자식이었으니 말이죠. 아들 얼굴 오랜만에 한 번 봤고 같이 술 한 잔도 기울였으니 앞으로 1, 2년은 또 홀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만나는 날이 또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에도 아들은 또 내려왔습니다. 웬 공구함과 전기 예초기도 함께 말이죠. 왜 또 왔어? 아버지 텃밭 옆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잖아요. 그거 계속 자르려면 이게 요즘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종일 윤 씨를 쫓아다니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해가 져가자 직접 풀 정리도 했고 말이죠. 준우랑 준우 엄마는 어쩌고? 처가에 갔어요. 걱정 마세요. 참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잔디를 쫙 깔면 좀 보기 좋지 않을까요? 시멘트 칠해진 마당을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마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옷은 지저분했습니다. 자꾸 뭘 한다는 거야? 앉아서 쉬라니까. 집을 좀 꾸미면 좋잖아요. 뭐하러 잔디를 깔어? 풀베개 성가시게. 돈도 많이 들어. 제가 깔아드릴게요. 아이고 됐다. 집에 안 가? 준우 엄마가 뭐라고 안 하냐? 뭐라고 하겠어요. 어쩐지 냉소적으로 느껴지는 아들의 대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들고 온 서류를 보고는 놀라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읍내에 집이랑 땅 샀어요. 뭐? 왜?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성공했으니까 금이환영 해야죠. 너 설마 나 때문이야? 아들은 윤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며 달리다가 잠깐 멈춰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준호 엄마랑 문제 있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던 집은 월세를 줄 건데요. 그건 아버지 통장으로 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월세 아버지 통장으로 넣도록 한다고요. 그걸로 편히 지내세요. 생활비 걱정 마시고. 너 왜 그래? 윤 씨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나 싶었습니다. 이곳에 집을 산 게 아니었다면 어디 멀리 떠나가나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곳으로 오고 싶다니까 말리지는 않는데 월세는 나한테 줄 필요 없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날 주면 어쩌자는 거야. 애도 키워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네가 많지 내가 많냐.
저는 계속 벌잖아요. 한사코마다 하는 윤 씨의 말을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얼떨떨했지만 그만큼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뻐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아들은 바쁜 일이 있다며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더니 그것도 빈자리라고 느끼는지 어쩐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준우도 아버님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요. 어린 손주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손주를 보니 좋았지만 며느리를 대하기는 무척 걸끄러웠습니다. 손주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며느리가 조심스레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과 드리고 싶어요. 됐다. 그 덕에 아들 얼굴 실컷 봤으니까. 윤 씨의 말은 담담했고 섞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근데요, 아버님. 실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준우 아빠 좀 말려주세요. 말리다니? 뭘? 갑자기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오겠다잖아요. 들었다. 지금 병원 엄청 잘 되는데 이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돈벌이도 안 되고 준우 교육 문제도 있고요. 지금 준우 아빠 너무 이상해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준우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자주 찾아뵐게요. 너희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라. 네? 아버님, 저한테 서운하신 건 알지만 준우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준호 엄마 너의 미래 때문이 아니고 아버님, 나는 성일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 오라고도 오지 말라고도. 결정하는 건 부부가 할 일이지. 며느리는 눈물을 참는 듯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지씹듯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회인지는 몰라도 인생을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오히려 후회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아들은 기어이 이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둘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서울에 남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러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준우도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도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탓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모 없으면 안 되는 철없는 자식도 아니었고 윤 씨보다도 똑똑한 자식이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윤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달이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만 시골에서 크게 사치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장 좋아진 것은 매주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읍내에 사는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밭일을 돕고 손주와 함께 텃밭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이 행복이 유지될 때까지 실컷 누리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들 손주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들이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싶었습니다. 준호 엄마도 언제 한번 내려오라고 해라.